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상황을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특징, 다섯 가지 이제 권역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여기다 뭐 추가로 질소 순환도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 이 파트는 정말 철저한 암기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항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로 나오게 되는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지구 시스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은 크게 다섯 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모두 다섯 가지 권 영역으로 나누고 이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은 사실 태양계라고 하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기도 해서 이 지구 시스템의 특징적인 것들을 각각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태양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 잘 안 올 거야, 그지? 우리가 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합체,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옛날에는 뭐 지구, 개, 뭐 이런 식으로 태양, 개,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요즘에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들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으로 구성돼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제일 먼저 직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깊이 6,400km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직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크게 몇 개 층으로 나뉘느냐? 네 개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네 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다라는 뜻이야? 세 군데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진파 속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 지진파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야. P파라든지 S파라든지 엘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어, 통과를 하는 층도 있고, 통과를 하지 않는 층도 있고, 속도가 변하는 층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런 변하는 것들을 가지고 속도 변하는 그 기준을 잡은 게 지각, 멘틀, 외행, 내핵, 이렇게 네 개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네 개 층을 나누었을 때 해수면을 0km라고 할게. 그래서 해수면을 0km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각이 3에서 5km까지, 그 다음에 멘틀이 2,900km까지, 그 다음에 외액은 5,100km,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이 6,400km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쭉 내려가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아래에서 위로 내려갈수록 밀도도 커지고, 그 다음에 온도 당연히 높아지고, 음. 요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압력도 커져.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 기억합시다. 자, 그럼 지각부터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죠. 얘는 뭘로 돼 있다?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산염 물질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네. 규소랑 뭘로 돼 있어? 산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체 상태입니다. 아, 이거 상태부터 먼저 쓸게요. 자, 지각은 고체고요. 멘틀도 고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외핵만 액체고, 그 다음에 내핵은 다시 고체가 되겠죠. 지진파의 그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얘네들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멘틀 배웠는데 지각 먼저 조금 추가로 더 해볼까요? 지각은 크게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으로 돼 있는데 현범질 함석으로 돼 있는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제주도에 많은 암석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철하고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어두운색 광물로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색 광물로 돼 있는 이런 암석들 같은 경우는요, 밀도가 어떠냐? 큽니다. 그래서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의 밀도를 구분을 한다면 대륙지각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면 해양지각이 훨씬 더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두께는 좀 달라요. 두께는 해양지각은 5km 정도 내외로 얕은 반면 대륙지각은 5에서 35km로 두꺼운 편입니다. 하지만 밀도는 대륙지각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나? 대륙지각 깊이 깊죠? 보이죠? 그죠? 5에서 35km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얇아요. 5km 정도로 굉장히 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멘틀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마그마 바다에서 그지? 지구가 형성이 됐을 때 규소하고 산소가 가벼워서 떠올랐다라는 거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멘틀인데 이 멘틀은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이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지. 그러면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뜨거운 물질은 어떻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도는 게 대류 현상이죠. 그리고 얘는 직권 중에서 가장 뭐가 크다? 부피가 크다. 질량 아니에요, 여러분. 뭐다?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부피가 큰 겁니다. 부피가. 부피가 가장 큰 애로 요걸 멘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면 안 돼. 왜? 핵하고 내핵에 들어있는 외핵하고 내핵에 들어있는 철하고 니켈 성분이 밀도가 크고 그다음에 지구에서 제일 차지하는 질량이 누가 크다 그랬어? 철이 크다라고 그랬잖아. 1위가 철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가야 돼. 앞에 거 그대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큰 게 멘틀입니다. 질량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핵은요? 철하고 니켈로 돼 있죠. 왜? 마그마 바다에서 가라앉았잖아요. 얘 가벼워가지고 산소하고 규소하고는 떠올랐지만 철하고 니켈 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가라앉아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액체예요, 액체. 대류 운동이 일어나는 구간이라서 이 철하고 니켈이 뜨거운 거니까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류 운동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외핵은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장소랑 실제로 지구 자기장이 생성돼서 작용하는 장소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핵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되어 있다? 철하고 니켈.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권 중 온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압력도 가장 높은, 그리고 더불어 모두 크다? 밀도도 아주 높은 요 지역을 내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지구 시스템에서 직권이 차지하는 특징들 좀 첫 번째 볼게요. 생명체한테 뭘 제공해준다? 서식 공간을 제공해준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서식 공간 제공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죠. 그래서 물질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쓸까? 화산 활동. 이렇게 화산 활동을 직권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체 성분들이 기권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기권의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세 번째, 어떤 특징도 있냐? 풍화 침식을 하거나 또는 운반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풍화나 침식이 일어나고 운반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권의 영양 염류들. 그래서 수권 염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직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어요. 아, 그럼 이렇게 직권에 있는 특징들 쭉 봤으니 이번에는 기권 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약 10,000km, 1,000km 영역, 10,000km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한 만 정도 되는데, 지구 대기는 어느 정도 된다? 약 1,000km. 그래서 높이 약 1,000km인데, 해수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1,000km를 나눠봐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층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게 기권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몇 군데서 바뀌느냐? 세 군데서 바뀌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우리가 기권을 나누게 되면 세 군데에서 온도가 바뀌니까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래쪽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해수면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도 그래서 0km가 해수면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륙권은 11km, 성층권은 50km, 그 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는 80km가 끝 지점이고, 10권이 뭐 1000km까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특징이 나타나는 거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니까, 아까는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죠?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대륙권 볼 건데, 나 두 가지 볼 거예요. 대류 현상하고 또 하나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 두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륙권부터 나왔는데 대륙권의 특징은 뭐냐?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럼 기온이 왜 하강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높이 올라가면 뭐가 도달을 안 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안 해. 그래서 지구 복사가 도달을 안 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때 실험으로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여기 적을 곳이 없어서 옆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여기다 이제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백열등이어야 돼. 열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온도계를 하나 설치를 해요. 이쪽에다가 구리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구리판이었고 온도계를 A랑 뭐 이렇게 B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건데 얘네들 A하고 B를 이 그림이 빛을 완벽하게 잘 받아야 되니까 뭐 앞쪽에 충분히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 A는 짧게, B는 길게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A하고 B랑 이렇게 온도계를 구립한 가까이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에서부터 빛이 들어오죠. 그죠? 그것처럼 전구에서 빛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립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A랑 B 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을까? A가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구립판이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지구 표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이, 백열등이 태양인데, 태양에서 가까우면은 더 따뜻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먼다라고는 가정 아래야. 내가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거리가 좁아서 그래. 그래서 구리판을 보게 되면, 구리판에서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외선 형태로 빛을 내보내는데, 가까운 쪽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서 A가 높아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차가워져서 저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고온이 되겠죠? 그럼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바로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밀도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 한 바퀴 뺑 돌겠네, 그지? 공기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류권에는 뭐가 있다? 대류 현상이 있고 그로 인해 수증기도 이동을 하니까 기상 현상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대류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기상 현상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밑줄만 칠게요. 지저분하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류도 있고 그다음에 기상 현상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층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성층권에 요 사이에 이제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경계면 하나, 여기 경계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경계면 하나. 요 경계면도 여러분 이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다 가르쳤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하지만 그냥 알아는 둘게요. 그거랑 상관없이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대륙권하고 성층권의 경계면을 뭐라고 하냐? 대륙권 계면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하고 중간권 요 사이의 경계면을 성층권 계면. 마지막에 중간권하고 열권의 사이를 중간권 계면. 요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다시 성층권으로 돌아가면 얘는 특이하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존층이 자외선인 UV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존층이 있죠? O3라고? 그래서 이 오존층이 뭘 흡수한다고요? O3라고 쓸게, 이렇게. 자, 그래서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열 에너지를 얻고 온도가 올라가.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온이고 아래쪽에는 저온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아래 방향으로 연직 이동이 안 일어납니다.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 위에 뜨겁죠? 아래 차갑죠? 그럼 차가운 건 밀도가 크고 뜨거운 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연직 위로 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없고 기상현상도 어떻다?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존층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20에서 몇 킬로미터 영역? 30킬로미터 영역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성층권에서는 안정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왜? 얘가 대류현상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대류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기상현상도 없으니까 뭐가 이동하면 참 좋겠다. 비행기.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비행기 항로로 쓰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사용한다. 항로. 기상현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고가 좀 덜 나겠죠?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오존층 존재하는 것도 까먹지 마시고 확인할게요. 자, 세 번째, 중간권 볼게요. 자,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오존층에서 멀어져서가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달을 잘 안 해서. 그래서 불안정한 층이 된다. 왜요? 위로 올라가면 다시 온도가 떨어져서 뭐가 돼요? 저온이 되죠. 그러면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뜨거운 물질은 위로 한 바퀴 도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겠다? 대류 현상 당연히 있겠는데 기상 현상이 없습니다. 기상 현상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기상 현상이 없는 이유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기 위까지 수증기가 못 올라가요. 수증기가 밀도가 크네요. 그래서 위로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수증기 상태로 없어요. 얘가 그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떨어져서, 여기 대륙권 위쪽으로 11km까지 온도가 이미 많이 떨어져서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는데 그 위로 어떻게 올라가, 그지? 그래서 불안정한 층으로 얘는 대류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기상현상은 없다. 수증기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 열권 보도록 할게. 열권은요,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커요. 근데 이거 이유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네. 공기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보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열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많이 큰데 낮과 밤의 기온 차를 우리 일교차라고 많이 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려갖고 오는 일은 만들지 마세요. 일교차는 하루를 동안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인 거고 연교차는 뭐예요? 1년 동안에, 그지? 온도 차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가장 추울 때랑 더울 때. 우리나라는 연교차도 크고, 그지? 이렇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로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공위성의 궤도가 바로 열권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높고 아래쪽은 저온이 되니까 아까 성층권이랑 똑같아서 대류현상이랑 기상현상 두 가지 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좀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 노란색으로 좀 살짝 바꿔볼게요. 얘네들이 중간권에 뭐가 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유성 떨어져요. 유성. 유성 존재. 그래서 이 유성이 다 타지 않고 바닥에 뚝 떨어지면 뭐라고 불러요? 운석이라고 하죠.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기권인데, 기권에 제일 많은 기체 성분 뭐예요, 여러분들? 기권에 제일 많은 기체 성분? 기권에 제일 많은 기체 성분들이, 위쪽에서 나오지만, 여기 위에 있는데 넘기기 귀찮아서 그냥 할게요. 기체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질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누구야? 산소죠. 세 번째, 아르곤. 그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요거 퍼센트까지 외우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많이 많이 외우세요. 그래서 얘가 78%, 산소 몇 프로? 21%. 그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 0.9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외우셔야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권 갑시다. 수권. 자, 수권도 나누게 되는 구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수권.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다 물인 것 같아. 아니야. 해수 액체, 맞아. 지하수 액체, 맞아. 강도 맞아. 호수도 맞아. 빙하가 뭐야? 고체야. 음. 빙하도 포함한 게 수권이다. 그리고 여러분 까먹지 마. H2O, 이거 수증기잖아. 기체로. 수증기로 보는 거야. 물 말고. 그러면 얘는 어디냐? 수권 아니야. 얘는 기권이야. 됐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이다. 그래서 수권이라고 하시면 안 돼. 걔네들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해수의 층상 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 아까 두 가지 있었지? 직권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기권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였어? 성층 구조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자, 수권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야. 그래서 몇 군데가 수온이 바뀌느냐? 두 군데가 바뀌어. 요렇게. 두 군데가 바뀌니까 층이 모두 몇 개 층으로 돼? 혼합층, 소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들을 볼게요. 위에서부터 볼 건데 얘는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인지 안 쓸 거야. 왜냐하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겠고 자전축이 사실은 기울어져 있잖아. 근데 수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자전축이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가운데로 쭉 90도로 나눈 거를 뭐라고 불러? 얘들아? 너네 위도 경도 몰라가지고 다 틀려갈 것 같은데, 그지? 0도가 위도야, 위도. 가로로 자른 게. 그지? 세로로 자른 건 경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른 거냐? 좀 삐딱하네. 요거를 각도로 자른 거야, 여러분들. 0도. 그래서 여기가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얘네들을 아래쪽부터 쭉 표시하게 될 때 아래가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운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였을 때 여기 지금 나온 그림이 표층 수온이 20하고 15도 사이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여기가 어딜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걸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의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저위도랑 고위도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다? 다르겠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서 고위도 써보잖아. 이건 뭐 거의 직선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 얘는.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더 보내버릴게. 이렇게. 거의 겹쳐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거 뭐라고요? 고위도요. 1년 내내 추워. 그래서 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혼합층, 소온약층, 심해층의 구분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중위도는 이렇게 나뉘고 저위도는 좀 이따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혼합층부터 먼저 보자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직접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고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되니까 당연히 어떤 편이다?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편이 되겠지. 그래서 이 혼합층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바로 뭐냐면 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도 요런 것 등에 따라서 혼합층의 수온이라든지 두께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 변하는 거를 그림으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중위도 지역은 20에서 15도 사이에 이런 식으로 혼합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혼합층이 이렇게 두꺼운 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 세기를 좀 간단하게 여기다 써볼게요. 바람 세기를 비교를 한다면 바람의 세기가 어디가 더 세냐면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훨씬 더 세요. 바람 세기가. 바람이 훨씬 더 세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위도하고 저위도 요 사이에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세려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중위도는 아래쪽은 뜨겁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하지만 저위도는 위아래도 그럭저럭 따뜻한 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게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뜨겁거나 여기 밑에가 엄청 차갑거나 뭐 뜨겁거나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 위에가 차갑거나 아래쪽이 뜨겁거나 하질 않아서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다 더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중위도 지방은 위로는 진짜 춥죠. 아래쪽은 엄청 덥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 세기가 셉니다. 그래서 기압 차이가 많이 나고 온도 변화 차이가 많이 나면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 두께가 어떻다? 두꺼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분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면 혼합층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온약층 볼게요. 이 수온약층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 보니까 온도가 쭉 내려가는 거 보이죠? 그죠? 깊이가 깊어지면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가 증가한다?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잖아? 깊이가 깊어지면 밀도가 같이 커지게 되는데, 0도씨 물보다는 여러분 4도씨 물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위쪽에는 온도가 높고 아래쪽은 낮아지는데 언제 높아지는 거냐면 요거 좀 상식으로 알고 있어. 겨울에 요렇게 호수에 맨 위에 물이 0도가 되잖아.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4도씨 물이 밀도가 가장 커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이 얼지 않는 이유가 4도씨가 밀도가 가장 커서 그래. 이게 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면 밀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증가해. 그래서 4도씨 물이 바닥에 쭉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매우 안정한 층으로 무슨 현상이 없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연직 방향으로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하고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무슨 뜻이야? 물질도 이동도 못해, 에너지도 이동도 못해. 둘 다 이동을 못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수의 무슨 운동? 연직 운동, 위아래로 운동하는 게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이 연직이라는 말이 한자로 납연자에다가 수직을 뜻해. 그래서 추를 이렇게 안 그려도 됩니다. 추를 이렇게 실에다 매달아 놓으면 어디를 향하게 돼?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되지?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직 운동, 위아래 움직이는 게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물질도 에너지도 다 이 소온 약층 때문에 차단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소온 약층의 특징이 온도가 점점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다? 낮아진다. 그럼 아래쪽에는 온도가 저온인 물이 있고 위쪽에는 상대적으로 고온인 물이 있으면 위아래로 뜨거운 거는 위에 그 다음에 차가운 거는 아래에 밀도 차이지 그지?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위아래 움직임이 없으니 그지? 에너지나 물질이 이동할 수 없다. 자 마지막 심해층 수온이 낮아. 1년 내내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심해층에서 해수에서 가장 어떤 부피를 차지한다?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 그래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심해층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온도 하나를 더 그려볼게. 아까 뭐 그림을 안 그렸어? 저위도. 저위도 그림은요, 여러분 여기 25도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온도가. 넘어가서 혼합층이 형성이 돼 있고요. 대신에 두께가 얇아요. 왜? 바람이 약하거든요. 얘는 바람이 굉장히 약하게 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는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이 25도 넘어가는 이런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수온약층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졌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저위도층에 있는 수온약층은 온도 변화가 여기 끝에부터 끝까지 드라마틱하게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온약층이 발달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바로 어떤 지역이라고요? 요게 저위도 지역의 습권의 층상 구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 구분을 좀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하나 더 그림을 그려 넣자면, 얘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해서 0도부터 해서 온도만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걸 위도별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위도별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박스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이게 위도별로 그림을 그릴 건데, 가운데가 0도입니다. 위도로 0도예요. 위도로 0도고, 여기가 90도, 노스, 90도, 사우스. 이렇게 되면, 여기 60도 부근 안 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0도였을 때 아까 내가, 혼합층 두께가 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두꺼운 데가 30도 지역, 요렇게 30도 지역이 훨씬 더 두꺼워요. 60도가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W자 모양으로 해서 맨 위에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양쪽 끝이 60도 이하로 요렇게 작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60도 넘어가면요, 다 뭐밖에 없다? 심해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심해층밖에 없고, 60도 이내에서 이렇게 혼합층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디다? 위도 30도 좀 넘어서 60도 사이, 여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위도별로 해서 전체 수건에 해당하는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런 수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수건은 물이 굉장히 많잖아. 다 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얘가 비열이 크거든요.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의미냐? 비열이 크다라는 건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온도 변화가 적다. 그러면 1년 내내 지구의 온도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가 많기 때문에 지구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뭐 때문이야? 혈액 때문이죠. 걔가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 난방하잖아, 겨울에. 그러면 바닥에 뭐 들어가? 보일러에? 물이 들어가, 여러분들. 왜? 피열이 크니까. 그래서 한 번 가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오랫동안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특징이지. 자, 그러면 이런 수건은 첫 번째, 비열이 커서 지구 온도 변화를 잘 일어나지 않게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하고 물을 순환을 하는 거지, 그지?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서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지구 에너지 평형? 지구 온도가 일정한 거랑 다른 건가? 네, 조금 다른 거예요, 의미가. 왜냐하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지구 전체가 에너지가 균형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예시로 들을 거냐면 저위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과잉이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다시 할 거예요. 열수지 할 때 할 건데, 부족한 양하고 그 다음에 남는 양이 서로 같거든요. 크기는 같은데, 어떻게 돼? 그거를 덜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구야? 해수의 순환하고 물의 순환이야. 여기 하나 더 있어. 대기 대순환. 이 두 가지를 통해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이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지구 전체는 에너지가 평형입니다. 왜? 저위도에 남는 열과 고위도에 부족한 열이 서로 같거든, 이게. 이게 같거든. 그래서 지구 전체는 평형이 맞는데 부분적으로 뜨거운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수권의 영향이지. 수권이 나타나는
기여도입니다. 지구 에너지 평형이 기여하는 거. 근데 이게 누구도 한다? 대기 대수는 아까 기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 그럼 대기하고 요런 수권이 없다면, 그지? 수권하고 기권이 없다면 지구는 온도가 어떻게 돼? 지금보다 더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적도랑 극지방이.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수권에 있는 그림 하나만 좀 볼게요. 수권의 구성. 특징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밑줄 안 찍기에 쓸 게 많아서 자 수권의 물은 크게 해수하고 육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수가 이제 염료가 들어있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해수에 녹아 나오게 되는데 직권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이런 게 녹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염화 이온이 녹아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수권의 대부분 우리가 해수로 잡는데 요 해수는 전체 97.2%가 되겠고 육수라고 하는 건 2.8%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건 또 심지어 뭐야? 고체인 빙하입니다. 그리고 기타 강호수와 지하수인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돼. 왜? 지구 전체 물이 줄어들지는 않아. 이건 똑같은데 강호수나 지하수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은 지구 전체 물에서 얼마다? 일부분만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서 우리가 물을 아껴 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수온약층 형성하는 거 간단하게만 읽어볼게. 이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온도 떨어진다 그랬지? 태양에서 햇빛은 수십, 100m 이내에서 대부분 흡수가 돼서 표층 아래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 안 합니다. 따라서 표층 아래에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바람의 세기, 해류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바람 세기가 세거나 그러면 이 수온약층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되겠죠. 혼합층이 두꺼워지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생물권 나왔네요. 생물권은 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데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모두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에 해당하는 애들은 지금 뭐 다 여러 권역에 펼쳐져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에요. 지금까지 결과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지구에는 H2O가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물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시험 범위에도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나온 학교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가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죠. 그래서 지구는 지금 딱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가까웠을 때는 무슨 형태로 돼 있겠어? 너무 뜨거우니까 기체 형태로 그지? 존재하겠고 이거보다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추워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액체 상태 물에서 탄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지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외권보 들어갈게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인데 이 외권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분명히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지하는 양이 지구 전체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99.9예요, 거의. 이 태양 에너지가 얼마? 정확하게 99.985예요. 거의 다지 뭐.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태양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다 흡수해서 그대로 뒀다면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만, 지구는요, 들어온 만큼 에너지가 다 나가요.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 형태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나 이거 그리기 좀 불편해서 요 밑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음,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 주로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을 하면요. 지구는요, 또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요. 무슨 형태로 보내느냐? 대부분 적외선 형태로 내보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온도가 높은 태양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종류의 에너지로, 지구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거를 받고 나서 얘네들은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내보내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는요, 항상 고온에서 어디로만 흘러가느냐? 저온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 지구에서부터 우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에너지는 어떻다?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들어온 만큼 거의 다 어때야 돼? 다 나갑니다. 다 나가. 그래서 지구가 전체로 열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 지구 자기장이라는 애가 외권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까 어디서 만들었는지 기억해요? 외핵이죠. 그죠? 그래서 생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각에 있는, 그지? 직권이지, 정확하게는. 직권에 있는 외핵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외권에 존재해요. 어?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생성되는 곳과 그 다음에 존재하는 곳이 달라요. 지구 자기장이.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방사선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게 지구 자기장인데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구 자기장은 주로 철로 이루어진 외핵의 운동에 의해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이나모 이론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법칙은 아니고요. 가장 근접할 거라고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이론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태양풍 입자가 지금 태양에서부터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명체한테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풍 입자가 누구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느냐? 지구 자기장을 통해서 지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 지구 자기장이 좀 특이해요. 그림 좀 크게 확대해 보고 싶은데 잠깐 볼까요? 그림을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잘 보이죠? 자, 여기 지구 자기장을 보면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좀 표시를 좀 덜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전축이 돼 있을 때, 여러분이 자전축 방향으로 해서 화살표가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남쪽에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기장 방향 기억나요? 자기장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석이 이렇게 있었을 때 N극하고 S극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자기장 방향을 표시하면요. N극에서는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죠. N극에서는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에서는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가고,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쭉 연결돼가지고 자석 내부에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해서 자기장이 나가는 거죠.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처럼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일 때 N극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돼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S극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기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왼쪽 편에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짧은데 뒤쪽으로는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데 이 태양풍에 의해서 자기장이 뒤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는 자기장 영역이 좁고 뒤쪽에는 자기장 영역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데 여러분 남쪽이라서 N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놀스 자기장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N극하고 S극 표시라는 거지. 이거 뭐 노스, 사우스 생각해가지고 남쪽하고 북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북이잖아, 그러면. 맞아? 그래서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생각해볼까? 여기서 자기장 방향 표시하면 나침반 바늘에 N극이 어딜 향해? 북쪽을 향하지, 그지? 왜요? S극이니까. 지구가 위쪽 부분이. 이해됐어? 그 쥐구 위쪽 부분이 여기가 S극이라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자, 이 외권은요, 지구하고 물질 교환이 거의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질 교환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우주인도 많이 나가 있고, 우주선도 많이 쐈는데요. 여러분, 지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나간 사람 얼마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달나라도 가고 갔잖아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물질 교환을 하지 않았어요. 외권에서 지구로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오지만 지구가 지금 외권한테 물질을 내보내거나 주고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넘겨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외권하고 지구는 물질 교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는다. 에너지는. 그래서 봐봐. 태양에서부터 지구의 시스템으로는 에너지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구에서 태양으로 다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일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인 거는 상호작용이 아닌 거지. 그지? 쭉 들어가는데 그래도 외권,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모든 애들을 다 써서 상호작용이라고 표시는 해놨네. 자, 지구 시스템의 각 번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직권이 직권한테, 수권이 수권한테, 기권이 기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걸로 화살표를 표시해놨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각 구성 요소들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주고받는다?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물질은 주고받는 게 맞아요.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 지구 시스템 안에서는 그지? 계속 순환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지구 시스템 바깥으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야? 나갈 거라서 뒤에서 설명하지만 미리 설명하자면 에너지는 흐른다는 표현을 쓰고요. 물질은 순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달라요. 물질은 순환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야. 에너지는 쭉 흘러. 그래서 흘러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나가는 거지만 물질은 지구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전체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예시들 쭉 볼게. 상호작용 예시들. 요 상호작용 예시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기준으로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 모든 교육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맞는 거네 이렇게 예시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 암기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고생스러우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어떻게 표를 이해할지를 좀 볼 건데, 자, 근원이 원인이 되겠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그 권 영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근원은 주네, 영향은 받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직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요런 예시를 찾는 겁니다. 대륙이 이동을 했다는데 이 대륙이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멘틀 대류 때문이죠. 근데 이 멘틀 대류가 직권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멘틀 위에 떠 있는 판이 움직이는 거니까 직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륙 이동이 직권에서 직권이 영향을 주는 거, 판 이동하는 것도 직권이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보도록 할게요.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를 할 건데, 자,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난대. 바람에 의한 거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거 좀 지워도 될 것 같아. 지저분해서. 바람에 의해서, 풍화 침식에 의해서 기권에 있던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직권을 날아가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기권에 있는 풍화 침식, 바람이야.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 직권에 있는 모래알갱이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 주는 애 볼게요. 자, 물의 침식작용이라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직권이 깎여 나가요. 그래서 그걸 물의 침식작용이라고 그래서 유수작용이라고 그래서 흐르는 물 있거든요. 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생기는 뭐 공류들, 뭐 공류라든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물이야. 공류, V자국,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요. 해식 동굴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는 거거든. 그래서 파도가 의해서 그
바닷물이니까 해수지, 그지? 해수가 이렇게 육지가 있었을 때 파도가 계속 치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깎여가지고 뻥 뚫리는 이런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작용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뭐 해식 동굴 해식 절벽, 여기가 이제 깎아지른 절벽처럼 생기게 되면, 요게 이제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것들인데, 공묘, V자고, 이런 거를 다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집 풀면서 예시 나와서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예시를 내실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넓게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영향 주는 예시 볼게요. 화석연료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화석연료가 바다에 있던 유기물들이 가라앉아서 형성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닌 그런 논문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니라서 요대로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뭐다?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매장이 돼서 생겨서 직권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생물에 의한 풍화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절벽에서 자라고 있어. 그럼 이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여기를 깎아내기도 하니까 생물에 의한 풍화는 생물권에서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예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직권에서 기권에 영향 주는 예시 볼게요. 자, 직권에서 기권 주는 예시에 대표적으로 화산 방출이 있는데 화산가스가 방출하게 되면 이 가스 성분에는 뭐 수증기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있고요. 여러 가지 황이 들어간 황화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권에 영향을 주겠고 대륙성 기단이라고 그래서 땅 위에 이렇게 대륙 위에 공기층이 오래 있어요. 그걸 기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단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 대륙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대륙 직권이 뜨거우면 기단이 뜨거운 공기가 형성이 되겠고, 여기가 차가우면 차가운 기단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륙성 기단 발생을 하는 게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권이 기권한테 영향 주는 예시들 볼게요. 대기대순환이라고 그래서 뒤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기권,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된다? 기권에 영향을 주는 예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선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선 했었어요.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있었던, 그지? 저기압의 온난전선, 이런 것들 설명했었었죠.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온대 저기압이라고 그래서 온대 저기압. 잠깐만. 온대 저기압이 왼쪽에는 한랭전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가 한랭전선, 여기가 온난전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구름 형태로 많이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요거를 수평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표시가 돼? 이쪽이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이 온대 저기압인데, 요 전선의 형성이 기권에서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따뜻한 공기랑 그다음에 찬 공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만들어지는 게 요게 온대 저기압이었잖아. 옛날에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요거 자주 나오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태풍이에요, 여러분.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죠.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어, 해수의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을 때, 거기서 이제 이런 태풍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태풍은요, 그림만 그려볼게요. 안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가 해수가 굉장히 온도가 고온이 되면 상승하는 요 바람에 의해서 열대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커다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열대 저기압은 수권에 있는, 그지? 에너지가 기권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뭐가 출입이 있다?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고는 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권에 있는 이런 뜨거운 바닷물이 여기 대기를 데우면서 수증기랑 같이 날아가게 되는데 수증기가 이제 그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래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물이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됐잖아. 그럼 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숨은 열 이거를 바로 자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자멸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갖게 되는 이 비구름 형태가 회전을 하면서 태풍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해양성 기단이 발생하는 것도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양성 기단은 아까 대륙성 기단하고는 달라요. 대륙성 기단은 육지에서 생기는 거지만 해양성 기단은 바다에서 생기는 거니까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찾아보면 별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시들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생물권에서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은 광합성 등으로 기권의 성분이 변한다는데 광합성을 하면은 기권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광합성. 그지? 그럼 얘가 줄어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를 내보내? 산소를 방출하잖아, 그지? 그래서 기권 성분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는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겠지.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수권, 영향을 주는 거. 쓰나미 발생한다는데 이 쓰나미를 뭐 다른 말로 지진 해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누가 먼저야? 직권이 먼저 아니야? 그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수권한테 영향을 준 거지. 그리고 해수에 염류를 공급하는 것도 바로 직권이 수권한테 주는 건데 직권에서 공급되는 연료들 많습니다. 암석, 지각에서 들어가는 거 누구 있어요? 나트륨 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 기체 있죠. 기체 성분들 화산 기체로 해서 Cl-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다 직권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 해류라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1년 내내 같은 방향으로 바닷물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층 해류의 흐름인데, 해류 발생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파도 발생하는 것도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요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폭풍 해일. 그래서 폭풍 해일 같은 경우도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예시들 보도록 할게요. 자, 해수를 혼합을 한다고 그래서 바닷물을 이렇게 혼합하게 되는 경우가 수권하고 수권 사이에 밀도하고 온도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요. 조경수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면 좋은 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물권에서 수권으로 영향 주는 것들은 뭐 있냐? 생물에 의해서 수권의 물질을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수권에 있는 물질들의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물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대표적으로 뭐 녹조라든지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물권에? 생물권들이 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녹조는 여러분 민물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이제 이상 증식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물속에 용존산소량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속만 들으면 모르지. 용존산소량. 그래서 녹조나 적조가 생기게 되면 요게 줄어듭니다.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이 줄어드니까 어패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숨을 못 쉬어서. 그걸 폐사라고 그래요. 폐사하는 거. 그래서 녹조, 적조인데 바다에서 적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붉은색 플랑크톤이 좀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붉게 빛나서 바다가 적조 현상이라고 하고 민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이 생기면 독극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물속에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에서 생물권으로 영향 주는 거 볼게요.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직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예시고, 그 다음에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죠. 수권이 생물권에는 수중생물의 서식처와 물을 제공해주고, 생물끼리는 서로 먹이사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되게 지루하게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사실은 나는 이게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다 일일이 암길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배경 지식이 되도록 여러 번 반복하셔야지만 안 잊어버립니다. 시험 전날에 백날 외워봐야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 도대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살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 직권부터 보면 초대륙에 판기아가 있었어.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한 덩어리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손가락 장갑처럼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표면이 어떻게 돼? 바다하고 만나는 표면이 넓어지겠지? 그래서 판기하가 분리가 되면 이렇게 기후나 지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생명체가 많이 살기 위해서 생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되고, 그리고 이런 집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한다?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권.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를 합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수권이. 그래서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는 원리가 해수의 뭐 때문이다? 순환 때문이지. 해수의 순환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수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뭐냐? 생명체에게 뭘 공급해준다? 생명체에게 물을 공급해주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권이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는 자외선이나 운석을 차단을 해줍니다. 두 가지를 다 차단을 하죠. 그럼 이 자외선 누가 차단을 하더라? 오존층이. 차단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표 20에서 30km 성층권에 있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석을 차단을 하게 되니까, 자, 뭘 한다? 이 자외선 운석 두 가지 다 차단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상에 있던 생명체들,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강수를 통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기권이며, 온실 효과를 통해서 적절한 온도 유지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써 있던 거,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합니다. 이게 바로 기권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물권 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권은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이 광합성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구에 물이라든지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기 중에 뭘 공급해준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물이나 탄소가 계속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거지, 순환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바로 생물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동시에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기도 하죠. 자, 마지막 외권.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지구자기장은 뭘 차단을 합니까? 태양풍 입자를 차단을 하죠. 이 태양풍에 우주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들이 빛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게 되면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가 전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의 예시였어요. 내용이 엄청 많죠? 자, 필기 마저 하고 뒤쪽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이 나오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다음 파트로 다시 찍도록 할게요.